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미국 모더나사의 생산 문제로 8월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더나 등 mRNA 백신은 오는 16일 2차 접종부터 접종 간격을 6주로 연장해 시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4단계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과 백신을 맞은 고3,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1개 학년씩 등교 수업이 허용됩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과 노인들이 부스터샷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델타 변이 폭증으로 다음 달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듀크대 보건혁신센터 부국장은 선진국들이 부스터샷을 우선시한다면 선진국을 포함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대유행이 끝난 뒤에도 아플 경우엔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학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학교 밀집도 기준을 바꿔 2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원격 수업만 할 수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윤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는 등교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1개 학년을 정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백신 접종으로 밀집도에서 제외된 고3을 포함해 2개의 학년 등교가 가능합니다. 3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까지,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추가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6일부터는 등교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지역은 모든 학교급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 지역은 학교별 3분의 2 밀집도 내외로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대면 수업을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백신 공결제도 대학에 권고합니다. 교육부는 40대 이하 국민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만큼 대학생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을 접종한 학생을 대상으로 백신 공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인력을 채용해 각 대학에 3명에서 12명을 배치하고 개강 후 9월 한 달간은 대학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학교 밖 다중이용 시설을 합동 점검할 방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직장 내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어려운 건설 현장이나 물류센터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구내 식당이나 휴게실 같은 공용 공간에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 6일 근무자 6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만에 확진자는 30명을 넘겼습니다. 출퇴근을 한 차로 하는 이른바 카풀이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구급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아마 그러면서도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경기도 파주에서도 직장 감염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파주 김치 제조업체와 인력사무소에서 각각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한 겁니다. 충남 천안시의 물류센터에서는 종사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시 부산 진구에 있는 사업장에서도 근무자와 가족 등 모두 13명이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휴게실과 샤워실, 사내 식당 등 직장 내 공용시설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상 발현 이후에도 다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용시설 공간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산밀의 환경에서 장시간 체류하거나 불충분한 환기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업장 직원 30%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등
현장 인력이 필수적인 업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택이 불가능한 업종을 별도로 분류해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세부 지침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직장 내 공동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 수칙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고 위험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식당이나 샤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와 함께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을 막고 즉시 검사받도록 하는 규정을 사업체에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4차 유행 시작 이래 처음으로 80%를 넘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8월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1.9%이고 서울시는 80.7%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수도권 3,698개 중 3,030개가, 서울 1,946개 중 1,570개가 각각 사용 중입니다.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12월 90%에 이른 적이 있지만 3차 유행이 가라앉은 후 8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에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다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모더나사의 사정으로 당초 이달 들어오기로 돼 있던 백신 물량의 절반 이하만 공급되는 것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모더나 측에 항의하는 동시에 이달 중순 이후 진행될 2차 접종부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최근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보다 절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많은 해수욕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휴가철이 되자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방역과 안전관리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2년째 개장을 포기한 강원도 한 해수욕장입니다. 평일인데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여기 옆에만 해도 사람 많아가지고 버리고 있죠. 코로나19 탓에 문을 열지 않은 또 다른 해수욕장.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평일에는 수백 명, 주말에는 수천 명이 몰립니다. 정식 개장한 해수욕장과 달리 발열 체크와 방문 기록 등 방역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어렵사리 개장 포기를 결정한 주민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개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안전사고도 걱정입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수심이 깊은 바다까지 나가 해수욕을 즐기는가 하면 추락 위험이 큰 방파제 구조물로 다니기도 합니다. 정식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만큼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올여름 개장하지 않은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은 12곳. 하지만 개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어서 자치단체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음식업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숙박 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모두 6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5,000명,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의 하위 업종인 음식점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7,000명 줄어 지난 3월 2만 9천 명 줄어든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보건복지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1만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2분기 서울과 제주, 부산, 전남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소매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울산의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5.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전북과 대전, 광주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주로 슈퍼와 잡화, 편의점, 전문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면세점과 백화점 판매가 큰 폭으로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했고 제주 역시 면세점 판매 급증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5.7% 늘며 유일한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통계엔 최근 4차 대유행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소개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서울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산이나 국내산이나 모두 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열흘 이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됩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의 2.6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18명으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80%가 실외에서 증상을 겪었고 이 가운데 40%가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3대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60세 생일 파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바마가 재임할 당시 무엇보다 보건안보 역량 강화에 힘썼고 또 지난해엔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맹비난했던 만큼 이번 일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60세 생일 파티를 연 마서스 비니어드 선 별장입니다. 파티가 시작되기 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초대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스크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파티가 시작된 뒤 춤을 추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역시 노마스크 차림입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초대 가수로 참석했던 래퍼 트랩 베컴과 매니저 TJ 체프먼. 당시 파티장 곳곳의 모습과 참석자들, 자신들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유포 금지 방침에 따라 이후 모든 사진이 삭제됐다고 전했지만 또 다른 초대 가수 에리카 바두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영상을 캡처한 이미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호화 파티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마서스 비니어드 섬은 CDC가 지난 3일 코로나19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곳으로 재분류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오바마와 초대 인사들은 노마스크 차림으로 파티를 즐겼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2014년 에볼라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감염병 유행 대응팀을 신설하고 세계적인 보건안보 구상도 제시했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측은 초청 인사 475명, 파티 스태프 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생일 파티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우려로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참석하도록 대폭 축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참석자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파티엔 스티븐 스필버그, 톰 행크스, 조지 클루니, 제이지, 브래들리 쿠퍼, 존 캐리 등 유명 인사가 대거 참석했고 한때 도로 통제까지 이루어져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저개발국의 백신 접종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의 안드레아 테일러 부국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이 전 세계 감염을 종식하는 것보다 추가 접종을 우선시한다면 선진국 국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더 위험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전 세계인이 백신 접종을 마치기 전에 부스터샷을 시행한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더 위험하고 전염병이 높은 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평균 100명당 거의 100회 접종을 마쳤지만 저개발 국가는 백신이 부족해 100명당 접종 횟수가 평균 1.5회에 불과합니다. 반려견도 나이가 들면 사람처럼 여러 질병을 앓게 되는데요. 특히 나이 든 암컷 반려견에게는 사람의 유방암과 같은 유선 종양이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가슴이나 복부에 혹이 만져질 경우 유선 종양을 의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유선 종양의 원인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귀여운 새끼들을 출산한 말티즈 뽀미. 뽀미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래 덩어리가 딱딱하게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뽀미의 가슴에 원인 모를 혹, 유선 종양이 생긴 건데요. 반려견에게 생긴 유선 종양의 모든 것,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최근 반려견의 출산으로 새 식구가 생겼다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입구에서부터 제작진을 맞이하는 반려견 2마리. 유난히 사람을 좋아한다는 재롱둥이 말티즈 뽀시기. 그리고 얌전한 닥스훈트 콩입니다. 한 10년은 가까이 같이 살아도 앞집이나 뭐 다른 데서 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얘가 오늘 주인공인데. 오늘의 주인공인 말티즈 뽀미. 12살 노견인 녀석은 기특하게도 얼마 전 건강한 새끼들을 출산했습니다. 새끼를 낳았네요? 네, 새끼 2마리. 언제 낳았어요?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이제 막 눈 떠가지고. 태어난 지 이제 겨우 2주째라는 뽀미의 새끼들. 어우, 눈도 제대로 못 뜬 녀석들이 엄마 젖을 용케도 찾아 먹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의 아빠가 바로 뽀시기라는데요. 하지만 출산 이후 남편인 뽀시기를 경계한다는 뽀미. 새끼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다 보니 뽀시기가 조금만 다가와도 이렇게 짖는다네요. 보호자는 새끼들 근처를 맴돌기만 하는 뽀시기가 안타까워 녀석을 뽀미 근처로 데려다 주는데요. 하지만 뽀미 앞에선 왠지 작아지고 마는 뽀시기. 눈치만 보다가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원체 순하고 착한 애인데 웬만해서는 뭐 짖거나 하는 게 없는 아이인데 새끼 낳고 나서 조금은 좀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뽀시기가 아빠인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출산 이후에도 기운 넘쳐 보이는 뽀미.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뽀미가 지금 여기가 지금 이래 이게 지금 덩어리가 딱딱하게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뽀미의 가슴에 자라고 있는 정체불명의 혹. 정말 육안으로도 커다란 덩어리들이 보이는데요. 한 1년 전쯤에 새끼 낳고 전매입을 하는데 만지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손톱만하게. 엄지손톱만하게 조그맣게 만져지길래 그냥 전뭉어리가 서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잠깐 없어지겠지. 그리고
뭐 며칠 지나서 이렇게 한 만져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지더라고 점점 그게요 안에가. 1년 전과 비교해보니 확연하게 커진 모습입니다. 엄마가 아픈 걸 본능으로 아는 걸까요? 새끼들도 혹이 자라는 가슴 쪽에 젖은 먹지 않는다는데요. 화물 배송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보호자. 바빠서 뽀미에게 제대로 된 진료조차 못해준 것이 마음에 걸린답니다. 아이들도 저한테 참 소중하고 그거 하지만은 이 아이들이나 저나 생계 자체가 그 화물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뭐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마음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어디 잠깐 갔다 오면은. 10년 전 우연히 등산로에 버려져 있던 뽀미를 발견했다는 보호자. 녀석을 구조해 가족으로 맞이했다는데요. 홀로 외롭게 살던 보호자에게 뽀미는 귀여운 딸이 되어줬답니다. 제 자식이죠. 뭐 뽀미만큼은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뽀미 같은 경우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뭐 저한테는 딸 같은 아이고 어딘가 모르게 이제 뽀미한테 자꾸 애틋하고 안쓰러운 게 이게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로 커졌으니까 나 때문에 아이가 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들고. 그동안 미처 중성화 수술을 해주지 못해 뽀미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게 너무도 후회된다는 보호자. 최근 출산으로 기력이 쇠한 뽀미를 위해 영양식을 준비했는데요. 12살 녹여낸 뽀미는 이제 치아까지 약해져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챙겨줘야 한답니다. 잠시 육아를 내려놓고 맛있게 영양식을 즐기는 뽀미. 이렇게 마음 놓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건 뽀미의 새끼들을 돌봐주는 또 다른 암컷 콩이 덕분인데요. 콩이는 뽀미 대신 새끼들에게 이렇게 종종 젖을 물려준답니다. 새끼들도 엄마가 아닌 콩이의 젖을 잘 받아먹는데요. 뽀미가 저 나이가 있어가지고 젖 먹이는 게 조금 힘들어 보이고 또 예전같이 젖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콩이한테 한번 이리 물려봤더니 실제로 이리 빨아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콩이도 또 그렇게 바로 내치거나 뭐 제가 이리 가만히 옆에 있으면 그러질 않으니까. 사실 콩이는 임신을 하지 않았지만 상상 임신만으로 젖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런 콩이 덕분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뽀미. 이제는 더 늦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지금 다른 그거는 없지만 뽀미 가슴에 고개라도 바로 이렇게 제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고 바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말씀이라도 좀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뽀미에게 도움을 주기로 한 서울의 한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뽀미와 뽀시기가 함께 외출을 했는데 두 녀석 몰라보게 예뻐졌네요. 더울 것 같아가지고 털을 싹 이렇게 한번 깎아줬습니다. 미용을 시켜줬습니다. 많이 이뻐졌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찐득찐득한 이런 뭐 그런 비슷한 그런 액체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제가 좀 만져보고 네. 그 다음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수의사가 직접 가슴을 촉진해 뽀미의 유선 모양과 유선의 단단한 정도, 침습 정도, 크기 등을 파악해 보는데요. 과연 촉진 결과는 어떨까요? 종양의 가능성도 있고 어떤 염증의 가능성도 있는데 약간은 좀 뭉쳐있는 부분이 종양화의 가능성은 높아요, 지금. 뽀미는 유선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 유선 종양이란 가슴에 있는 유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는 질환으로 주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에게 발병된다고 합니다. 유선 종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유선 자체에 어떤 종괴가 만져지는 것 자체가 유선 종양이고요.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인데 그 악성 종양이라는 뜻은 결국은 유방암이죠. 사람으로 얘기하면. 원거리 전이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장기인 림프순환 폐나 간, 비장 이런 데 전이가 되면서 결국은 사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주로 뽀미와 같은 말티즈를 비롯해 코카 스패니얼, 푸들, 요크셔 테리어, 저먼 shepherd 등의 견종이 유선 종양에 취약하다는데요. 노령인 암컷일수록 발병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앞두고 수의사와 면담이 진행되는데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CT 검사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CT 검사나 수술이나 다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렇게 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CT 촬영하고 수술실로 그렇게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스케줄은. 수술이 결정되자 녹여낸 뽀미가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보호자. 그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뽀미도 수술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현재 뽀미의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기본 검사가 이뤄졌는데요. 마취가 가능한 상태로 파악돼 곧바로 엑스레이와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국소림 부절이나 주변 림프절로 이제 확장은 되지 않은 상태, 그 원거리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라고 좀 보여지고 2cm 이상의 이제 종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선 종양의 한 2기 정도로 좀 판단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유선 종양 2기 소견을 받은 뽀미. 추가로 다른 유선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중성화 수술부터 진행하는데요. 유선 종양은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유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기 때문에 중성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유선 종양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유선 적출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수술 시 종양의 크기가 작다면 종양만 제거하지만 종양의 크기 및 유선에 침습한 정도에 따라 유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 시행될 수도 있답니다. 무엇보다 종양 조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1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뽀미의 오른쪽 유선 전체가 적출됐습니다. 뽀미의 가슴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종양이 말끔히 제거된 건데요.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고 유선 종양이 이제 있어서 CT 확인하고 그다음에 난소 자궁 적출하고 유선의 반쪽, 애기한테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유선의 반쪽을 전체적으로 다 반쪽 적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우선 애기는 지금 회복 과정이거든요. 네. 이쪽 잠깐 들어오실게요. 네. 체온이 뽀미야, 옳지, 뽀미야. 봐봐. 힘든 수술을 무사히 마친 뽀미. 이제 수술 끝나고 제일 아플 때거든요.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보호자는 녹여낸 뽀미가 수술을 잘 견뎌준 것이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잠시나마 제가 힘들다고 딴 데로 이렇게 보낼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뽀미 꼬시기 그리고 콩이까지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그분이 잘 살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가슴에 난 유선 종양으로 고통받던 뽀미. 종양 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쳤으니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가족들과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당뇨 환자들은 생활 속에서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일상 속 당뇨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IT 기술이 나와서 환자 스스로 편하게 관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뇨 관련 IT 기술들이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요. 오늘 내분 보고서에서는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준 교수 모시고 당뇨병의 일상 관리를 도와주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뇨병은 호르몬 문제와 합병증으로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한다고 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병이잖아요. 네네. 자, 우선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당뇨병은 혈액 속의 혈당이 이제 높은 그런 병적인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는 기전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몸 속에 이제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혈당, 즉 이제 포도당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남는 포도당이 있으면 그것을 몸에 반드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혈당을 이제 간이나 근육과 같은 장기에 저장을 해주는 것이 인슐린의 주된 역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뇨병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이나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췌장을 절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자체가 되지가 않으면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예. 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일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기는 기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슐린은 몸에서 잘 분비는 되는데 장기들에서 인슐린이 이제 아예 작동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게 장기에서 저장이 안 되니까 피의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슐린이 나오지만 또 작동을 못하는 상태를 소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뛰어넘을 만큼의 인슐린 분비가 내 몸에서 잘 되지가 않을 경우에 이형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전 성향에 더해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비만이나 운동 부족, 또 식습관과 같은 위험 인자들로 인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악화가 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결국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네. 자, 우리가 주변의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일정한 시간에 늘 혈당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뭘까요? 네. 그래서 그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고혈당이 우리 몸에서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혈관과 또 장기들이 점차 망가져가서 결국에는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주로 이제 큰 혈관들, 대혈관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중풍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다리 혈관 같은 데가 문제 생기는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고요. 또 작은 혈관들, 미세혈관들에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쪽은 이제 눈의 망막에 문제가 생기고 또 콩팥이 망가져서 만성 콩팥병증, 신경들이 전신에 다 이상이 생겨서 신경병증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 이제 없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당뇨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혈관 합병증이 약 한 2배에서 4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하지절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인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는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이 이미 된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돌이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미리 철저히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 그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이제 진단하거나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화혈색소 6.5% 혹은 7% 미만, 그리고 공복혈당 130 미만, 그리고 식후혈당 180 미만의 이 목표한 근거가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혈당이 올라가면 말 그대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럴 네네. 수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그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혈당 관리하면 우리가 직접 손가락을 찔러서 그 피를 이제 체혈을 해서 검사하는 방식이 제일 익숙하잖아요. 네네. 이것 말고도 혹시 뭐 혈당 측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당 측정하는 가장 사실 정확한 지표는 우리 이제 혈관 정맥 체열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혈장의 포도당을 재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네. 골드 스탠다드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당뇨병의 특성상 우리가 병원 와서 그 체열하는 그것 말고 평상시 생활에서의 혈당을 모니터하면서 생활 습관 및 또 인슐린을 비롯한 여러 약물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게 또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손끝에서 모세혈관 체열을 통해서 이제 자가혈당 측정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체열했을 때 체열 양도 좀 많이 필요했고 또 정확도도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현재는 미세량의 혈액만으로도 정맥 체열과 상당한 일치도를 보이는 수준으로 온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제 매번 손끝 체열을 하는 것에 통증과 또 번거로움이 있는 점,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자주 측정을 한다 그래도 전체 혈당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된 게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는데 많은 검증을 거쳐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는 영어로는 이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이라고 하고 약자로는 뭐 CGMS 혹은 CGM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연속적으로 이 포도당을 측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약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패치 모양의 센서를 복부나 이제 팔에다가 붙이면 실시간으로 혈당을 이 기구가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자가 혈당 측정 시에 이제 혈당기 우리가 모세혈관 측정할 때는 모세혈관에서 나온 혈액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연속 혈당 측정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혈액이 아니라 혈관과 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질액 에 있는 포도당을 측정을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니까 출혈이나 감염, 또 통증 등을 일으키지 않고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도 사실 처음에 나온 지는 한 20년이 넘었는데 초기 버전은 사용 기간도 짧고 또 정확도도 떨어지는 것이 많았는데 현재는 센서 한 개당 1주에서 2주 정도 사용을 하도록 기간도 길어졌고 또 정확도도 상당히 향상이 되어서 자가혈당 측정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스마트워치나 혹은 뭐 땀에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 등과 같은 여러 비침습 혈당 측정기들이 개발이 되어 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자가혈당을 대체할 만큼의 임상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현재로서는 모세혈관 자가혈당 측정과 또 연속혈당 측정기 두 가지가 평소의 혈당 모니터를 위한 표준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시로 변하는 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 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자가혈당 측정기도 이제 당뇨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연속 혈당 측정기도 원하면 누구나 다 일반인도 다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용이나 효용성 등을 생각을 할 때 모든 당뇨병 환자에서 사용을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확실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을 여러 번 맞아야 되는 인슐린 다회 주사 혹은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는 사람에서인데요. 일형 당뇨병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가 않으니까 인슐린을 자주 투약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들은 혈당을 보면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인슐린 용량을 수시로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서는 자가혈당 측정만으로는 분명히 이제 용량 조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형 당뇨병에서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 경우에도 이제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다회 투약을 해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연속 혈당 측정이 혈당 조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대규모 임상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2형 당뇨병에서 생활 습관 교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점점 그 적응증은 확대가 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한 혈당 유지를 위해서는 인슐린을 자주 투여해주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은 그 배에 주사하는 방법을 꺼린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서 약 10% 정도가 인슐린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인슐린은 이제 경구 투약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 방법으로 투약을 이렇게 주사를 줘야 되는 것이 현재인데요. 그래도 과거에는 직접 인슐린을 이제 병에서 내가 주사기로 뽑은 뒤에 그것을 투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바늘도 조금 두꺼웠고 했었지만 현재는 이제 펜형 인슐린을 통해서 따로 주사기로 뽑을 필요 없이 원하는 용량을 돌려서 맞추기만 하면 되고 바늘도 눈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얇아져서 통증도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슐린 주사가 여전히 번거롭고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슐린 다회 주사에 대해서 불편함으로 인해서 투약이 어려운 경우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슐린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사이즈의 기구인데요.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 3-4번 이상 주사를 해야 되는 것을
3일에 4일에 한 번 정도만 주입 세트를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바늘 노출 횟수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시간대별로 아주 세밀하게 투약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시로 내가 바늘을 계속 찔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교정 인슐린 용량을 투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단 이러한 인슐린 펌프의 경우에도 사용법을 익히는데 장벽이 좀 있고 또 기계를 계속 내가 착용을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착용감의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인슐린 용량 자체는 내가 설정을 해야 돼서 투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인슐린 다회 주사요법 대비 혈당 조절에서 무조건 우월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서 일형 당뇨병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회 주사요법 혹은 인슐린 펌프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 이제 중증 저혈당과 같이 이제 저혈당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펌프를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사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또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췌장 이식일 텐데요. 하지만 거부 반응 같은 부작용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자동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인공 췌장이 개발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 이제 다회 투약이 필수적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좀 어려울 뿐더러 또 고혈당과 저혈당 없이 용량을 조절하면서 투약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도 어디까지나 본인이 용량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형 당뇨병에서는 이제 심각한 합병증 비율이 이형 당뇨병보다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워낙에 이 일형 당뇨병이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많은 치료법들이 사실 개발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췌장 이식의 경우도 발전을 해서 수술적으로 췌장을 직접 이식하는 방법과 또 췌장 내에 췌도라고 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을 따로 모아서 주입해주는 방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실제 임상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성적도 상당히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과 또 공여 췌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 네. 또 수술이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신장 췌장 동시 이식을 할 때 빼고는 잘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해법으로 우리가 그래도 발전을 해온 것이 우리 몸의 이제 췌장이 혈당 수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자동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조절을 하듯이 인슐린 펌프도 우리 혈당에 따라서 알아서 용량을 조절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것을 소위 인공 췌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먼저는 혈당을 실시간 측정을 해야 되는 기구인 연속 혈당 측정이 필요하고 또 인슐린 용량을 시간에 따라서 세밀하게 조정해주는 이 인슐린 펌프, 마지막으로는 혈당에 따라서 용량을 적절하게 알아서 투약하도록 결정해주는 그 알고리즘,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혈당 도달 시에 인슐린 주입을 중단을 해서 저혈당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이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이제 거듭 연구들이 발전을 해서 저혈당뿐만이 아니라 기초 인슐린 용량 자체를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구들이 발전을 해서 소위 이제 하이브리드 인공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해와서 지금 201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에서 상용화가 되어서 일형 당뇨병 대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완벽히는 아니지라도 그래도 식후혈당 조절이 훨씬 어려운데 식후혈당까지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그런 버전까지도 개발이 돼서 외국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외국보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좀 늦는 상황이기는 한데 현재 몇몇 회사에 인공췌장이 도입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치료법들이 앞으로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문선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가 코로나19 감염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공동연구팀은 세포 실험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인 페노피브레이트를 투여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최대 7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페노피브레이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숙주세포 사이에서 차단작용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주 안에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우메오대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등 34만 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는 감염 후 2주 안에 심근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8배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졸중 위험은 3배에서 6배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위험이 감염 4주 후까지 유지되다가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8월 수상자로 박형호 LG전자 연구위원과 신익철 대림 MTI 책임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건식과 습식 복합 공기청정기와 전자식 마스크 등을 개발해 공기관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신 연구원은 정밀 냉간 단조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 부품 선형 기술 등을 개발해 소재 부품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12일 밤 10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페르세우스 유성우 생중계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실시간 모습에서부터 유성의 과학적 원리와 관측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 등과 함께 3대 유성우로 꼽히며 올해는 시간당 최대 110개의 유성이 관측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소리가 안 보이니까 어려우니까 보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운전석에서는 내비게이션 소리만 들리고 옆에 앉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 서로 다른 소리를 각각의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소음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리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서로 다른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소음과 진동공학에 관한 기술을 연구 중인 우리향 학자 김양한 교수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